이제 67페이지에 주택정책론의 이제 핵심이죠. 이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횡축은 거래량이죠. 종축은 이제 가격이죠. 이제 임대주택이니까 임대료로 잡아보면은 교차점을 뭐라 그러죠? 균형이라 그래요? 안균형이라 그래요? 균형이라 그러죠? 야, 역시 그걸 아시다니 엄청난 실력이시네. 그럼 여기 균형 가격이 나오고 이제 균형 거래량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정책이 세 가지가 있냐면은 이제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임차자를 위한 정치적 기능, 형평성 강조하는 건데 이 균형 상태에 이루어진 시장 균형 임대료 있죠.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시장 임대료가 너무 세다는 거야. 너무 세니까 누가 부담이 돼요? 임차자가 부담돼요?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돼요? 임차인이 부담되죠. 그러니까 임차자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임대료를 강제로 내려보는 거야. 임대료를 강제로 한번 내리자. 그럼 내린 가격에서 거래하라 라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있어요. 이걸 임대료 규제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임대료를 내리라 그러면 임대인들이 동의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지.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뺏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강제로 내리는 게 임대료 규제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강제로 임대료 규제를 하잖아요. 시장에 큰 부담이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장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임차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시장 임대료를 그냥 존중하자. 존중하되 저거를 지불해야 되는 임차자들이 있죠. 임차자들의 구매력을 키우자. 키우는 방법은 이제 임차자한테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조 정책에 생각한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들 하여금 스스로 임대료를 내리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스스로 내리게 하는 방법은 강제로 내리게 하는 게 부담되니까 스스로 내리게 하면 뭐가 있을까? 경제학 법칙이 있죠. 혹시 여러분 대체제라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진짜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민간 임대료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다. 부담이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민간 임대주택과 대체관계에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야. 대신에 민간 임대료보다 낮은 걸 공급해요? 높은 걸 공급해요? 낮은 거, 한 10,000원짜리 공급해버려. 100만 원짜리 임대주택 시장에다가 경쟁관계 있는 지역에다가 10,000원짜리 공급하는데 이걸 민간 임대사업자들한테 본인이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10,000원짜리 임대주택 줘라 하면 짓겠어요? 안 짓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져요? 정부가 직접 10,000원짜리 줘버리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겠죠. 이거 누가 직접 줘버려요? 정부가 직접 줘버리는 거야. 이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야.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지불해야 되는 임차자가 10,000원짜리 임대주택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은 빈집이 되잖아요. 빈집이 되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임대료가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 일관된 방향은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임차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내리는 방법, 이 사람들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방법, 싼 거를 시장에 정말 직접 공급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그래서 한 세트죠. 세트맨이야, 세트맨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이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이 논점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이제 필요한 단어는 다 설명이 잘 돼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계속 해드려야 될 내용이나 조금 더 강조해 보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규제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면은 얘는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 통제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명한 게 최고 가격제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는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상한제라 그래요. 그럼 상한선을 지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상한선을 지정하면 지정한 상한선 이상 가격 있죠. 이 가격 이상으로는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법적으로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상한제를 지정했고, 근데 이거보다 상한선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저 가격제는 하한선을 지정한 제도죠. 정부가 거래할 수 있는 하한선을 지정했기 때문에 하한선 미만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죠. 이거는 불법이야. 거래되면 안 되고, 이거보다 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야 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보호 주체가 달라요. 최고 가격제는 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저 가격제는 주로 생산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공급자 보호죠. 공급자 보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는 분야가 있을까 없을까? 생산자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는 뜻이지. 최저임금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가 누구야? 노동의 공급자가 노동자잖아요. 가게의 노동자. 그리고 수요자는 기업이죠. 기업이 노동자를 구매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죠. 최저임금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거래할 때 하한선을 지정해서 정부가 지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죠.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는 건 이거죠. 이렇게 등등등등. 저희 집도 제발 용돈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했으면 최저 용돈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1,300원이 뭐야. 정부가 빨리 나서서 남편들의 용돈은 10,000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집에 있는 그분은 정부를 이겨버리죠. 등등등. 근데 우리는 노동시장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논하는 건데 최저 가격제를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 가격제만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최저 가격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X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통제 정책 중에 최고 가격제가 되고요. 이걸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상한제라 그래서 보통 이제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분양가 규정책을 분양가 상한제라 그러고요. 임대료 규정책을 임대료 상한제가 돼요.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언제 할지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내년도에 대선 후보가 나오면은 그분들이 공약을 세울 때 지금 이제 다른 이슈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지만은 언론 보도 나온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한다 안 한다라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월세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해서 우리 20분의 1, 5% 범위 내에서 통제를 받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5% 상승, 재계약 맺을 때 5% 상승률 하는 거 있죠.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이제 도입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는데 그 당시 이제 가진 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좌절되고 했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워낙 물가 상승 이상의 전월세가 너무 많이 높아져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슈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는 정치적인 데는 관심 없고 우리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주목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주목할 시간이 없죠. 저희만 주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통과됐다고 법을 만들 텐데 그 법 만들면 이거 어떻게 또 시험에 나올까?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법이 만들면 그동안에 법이 없는 상태 이론적으로 접근했던 거를 법조문으로 이제 출제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문제 지문이 다양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뭐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최고가격제인데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아까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보호라 그랬죠. 그 소비자 보호인데 임대주택 시장의 소비자가 누구겠어요? 임차인이지,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료 규정책은 당연히 누굴 보호하는 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학문의 이념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효율성은 사익을 추구하는 논리고 형평성은 더불어 살자는 논리인데 임대료 규정책은 약자 배려잖아요. 약자 배려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포기한 것이고 뭘 강조한 거냐면은 형평성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의의상에 나오는 이 임차인 보호, 형평성 강조 이런 거를 뭐 시험 지문에 꼼꼼하게 잘 내겠어요? 안 내. 왜냐면은 이 최고 가격제라는 말이 있죠. 이 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내포가 돼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근데 시험 문제가 그래서 임대료 규정책은 최저 가격제로서 이렇게 하면 어떻다? 틀리다는 거야. 최고 가격제로서 이게 키워드가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시험에
임대료 규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과 관계돼 가지고 이제 요것이 이제 임대료 규제의 효과를 물어볼 때 요것이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목적이 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왜 연결성을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소득 재분배 효과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소득 재분배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난이도 있는 지문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난이도 있는 지문은 지금 안 하도록 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건너떴던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출제원이 연결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결과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재분배하는데요. 소득 재분배 이제는 뭐가 있냐면은 소득의 분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소득의 분배는 누가 하는 거냐? 시장이 해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분배된 소득을 보니까 근데 이게 뭐 여러 계층 간에 골고루 분배되진 않아요. 시장은 냉정한 마당이기 때문에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가 어떤 가진 자들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진 상태에서 못 가진 상태에서 서로 둘을 붙여버려요. 그럼 누가 이길 수밖에 없냐면 가진 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빈부격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은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한 소득 분배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서 분배된 소득을 어떻다? 다시 분배하자는 거야. 그럼 소득을 재분배 정책할 때는 많이 가져간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한테 당신이 많이 간 것 중 일정 부분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 걸 나눠주겠어?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로 하게 돼 있어요. 강력한 저항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 그러면 우리 시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 이 내용입니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할 때 이거 시간 개념을 넣어요. 단기적으로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충격요법으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없어. 근데 단기 있고 장기 없고를 이제 어려운 지문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있는데 우선은 단기 있고 장기 없다고 하시면 돼. 그럼 우리는 단기적인 사건을 주로 물어보겠어? 장기적인 사건을 주로 물어보겠어요? 장기적 사건을 물어보겠지. 단기 있는 거 이미 알아요. 그럼 장기적인 면에서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 원래 목적이. 근데 장기적으로 사라지게 만든다는 내용을 1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이제 접근 원리에 의해서 다양한 그 과정 중에 쓰는 어떤 결과적인 내용을 통해서 지문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효과는 당연히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장기적인 내용이라 보시고 근데 효과를 물어볼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주어져요. 두 가지 방향에 대한 논리는 문제상에서 출전이 명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우선은 임대료 규정책 책에 보시다시피 일종의 최고 가격제란 말이 나왔죠. 최고 가격제는 저 말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직접 기획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읽어보시면 첫 번째 끄트머리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는 경우 있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다 문제상이 주어진다는 거.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가 있고요. 그럼 규제하기 전에 시장이 알아서 결정된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있죠.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있는데 지금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어떤 경우? 낮은 경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인 면에서는 사라지게 되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기본소 나오면 이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시험의 역사적인 내용이 여러 번 쭉 나왔던 내용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종축이 이제 임대료를 잡고요. 행축은 양을 잡으면은 수요가 이렇게 그려지죠. 공급도 이렇게 그려져요. 이제 이것은 임대주택이니까 임대인과 임차자 관계라 볼 수가 있는데 만나는 교차점이 뭐라고요? 균형. 쭉 연결시키면 이제 임대료가 형성되는데 이게 시장 균형 임대료가 되겠죠. 시장에 결정된 시장 균형 임대료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지. 여기다 그럼 뭐가 나와요? 시장 균형량이 나와. 그럼 경제학적으로 지금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그러면은 이 과정 중에 임차자, 수요자들이 얻는 이익의 크기하고 생산자들이 얻는 이익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이 그래프상으로. 두 사람이 향유하는 이익의 크기는 시장에 참여했을 때 알 수가 있어. 이걸 공인회사라든지 공무원 이런 데서는 이거를 그 소비자, 생산자 얻는 이익의 크기를 계산 문제로 내는데 우리는 그 이익의 크기를 계산 문제 낼 수는 없고요. 알 수가 있어. 뭐가 이제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고 생산자가 뭐가 얻는 이익이냐는 것은 또 하나 잠깐 예를 들어 보면은 가격이고
즉 X제를 거래한다 가정이 이 그래프는 앞으로 몇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X제를 서로 거래하기로 합의된 가격이 1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요. 몇 개 거래하기로 합의되니 100개를 거래하기로 합의가 된 거야. 그럼 X제를 이제 100개를 구매해야 되고 X제를 100개 판매한 소비자의 생산자들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쓰는 이 용어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어 가지고 이제 요즘에 출제원들이 내용을 건드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낯선 용어인데 작년에도 지금 저거들 용어에서 정답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 X제에 대해 소비자들은 거래 합의된 가격 1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 우선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쭉 하다 보면은 가격축과 접하는 요 지점 생기죠. 이 접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100원보다 높아요, 낮아요? 1000원이라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갑돌이로 대표되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야. 갑으로 대표되는 소비자는 X제를 구매할 때 얼마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다 본 거예요? 10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장에 와봤더니 X제를 얼마 주고 살 수 있어? 100원에 사는 거야. 이 사람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만족하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어떻다? 싸게 산 거야. 이 사람은 1000원을 생각했는데 100원에 사니까 이 사람은 900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영역에 있는 것 중 500원을 가정하면 을순위를 대표되는 소비자 똑같은 행동하겠지. 이 사람은 얼마라고 생각하고 온 거야. 500원짜리, 나는 5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는 물건이라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100원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얼마의 차익을 남기는 거야. 400원의 차익을 남겼다 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X제를 구매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50원이 있어요. 그 금액이 낮아지겠지. 병파를 대표되는 소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X제를 얼마 주고 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50원짜리 생각했는데 와봤더니 얼마 주고 사야 돼? 100원 주고 사야 되지.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즉 균형 가격 이하의 미만에 해당되는 가격대 있죠? 가격대에서는 소비 행위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 접하는 1000원에서부터 예를 든 1000원에서부터 균형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들만 본인 생각보다 싸게 산 거기 때문에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겠지. 얼마만큼? 균형만큼. 그럼 뭐가 생기는? 삼각형이 생겨요. 이 삼각형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향유하는 이익입니다.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지금 소비자 잉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잉여. 요 말이 이제 낯설게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데 일반된 용어로 요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잉여는 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돼. 소비자들은 거래를 통해서 본인이 향유하는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생산자도 이익이 있겠어 없겠어요? 생산자도 이익이 있겠지. 생산자는 100원짜리를 몇 개 팔았어? 100개 팔았지. 그럼 이제 요 100원짜리 100개 팔았으니까 사각형이 생기죠. 그럼 사각형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해요. 상상할 수 없는 난이도야. 그럼 생산자들은 총 수입이 있죠. 총 수입이 얼마겠어? 100원짜리를 100개 팔았어. 생산자 입장은 공급자에서 총 수입이 얼마 발생했어? 야, 최고. 이걸 10,000원이라는 계산할 수 있는 분은 상위 1%에 해당됩니다. 100 곱하기 100은 10,000원이 돼. 이거 자꾸 10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10,000원의 총수입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소비자들은 X제를 구매할 때 돈만 가져가면 돼요. 구매력을 가져가면은 시장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구매력 중 일부분을 대가를 지급하고 사면 되잖아. 근데 생산자들은 X제를 공급하려면 그 물건을 만들어야 돼. 뭐가 들어? 생산비가 들어, 생산비. 그럼 전체 수입에서 본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한 게 순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뭐냐면 경제학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이 비용이 돼, 생산비가 돼요. 나중에 전용 수업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전체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죠? 여기 일본 삼각형 그려드렸는데, 요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뭐죠? 생산자를 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익, 그리고 생산자 잉여, 그럼 공급자 잉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에 맡기면은 소비자들이 이만큼의 잉여를 얻고 생산에 이만큼의 이익을 얻어서 전체적 이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시장의 기능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임대주택 시장으로 옮겨오는 거야. 옮겨놓으면은 시장에 맡겼을 때 임차자, 임대자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했겠지. 시장을 통해서. 그러면은 임차자가 얻는 이익의 크기는 뭐겠어요? 요 삼각형이 임차자가 얻는 이익의 크기가 되겠죠. 임대자는 얼만큼 얻겠어? 이만큼 얻겠지. 이게 임대자가 얻는 이익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임대자는 전체 수입을 요만큼을 하겠죠. 임대하다 보면은 임대 입장에서 비용 들어요, 안 들어요?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요것이 생산비를 제외하고 얻는 것이 이만큼의 이익입니다. 근데 정부가 보기에 임차자가 가져가는 이익과 임대자가 가져가는 이익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가져간다고 본 거야?
아니 그래프가 똑같은 것이고 이제 그렇게 그렸으니까 개입을 해야 되니까 임대인이 많이 가져가도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졌구나 해가지고 뭐죠? 이거 다시 분배하자. 그럼 누구 걸 뺏어와야 돼요? 임대인 걸 뺏어와야 돼요. 임대인 걸 뺏어오려면은 이 임대인이 받는 금액이 만약 100만 원이다. 이거보다 어떻다? 임대인 협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이거보다 규제를 하는 거지. 임대인이 받아야 될 금액을 정부가 통제하는 겁니다. 규제임대를 이렇게 내린 거야. 그럼 이게 요 가격 수준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은 상한제라 그랬죠. 이거보다 높은 가격을 거래되면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에요. 거래 못하게 요새 눌러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밑으로 거래되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가격을 받아라. 10만 원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100만 원 받아야 될 임대인 입장인데, 정부가 강제로 10만 원만 받으라 그러면은, 요 차이가 있죠, 차이. 요거 원래 누구 거였어서? 임대인 건데, 정부가 누구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임차자한테 돌려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인의 소득 중에서 일부분을 임차자한테 돌려주게 정부가 강제로 하는 거죠. 100만 원 받으고 10만 원만 강제로 받게 하면 90만 원 돌려주라는 뜻이죠. 단기적 효과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지금? 단기 효과가 있지. 소득을 다시 분배한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면에서는 임차장애가 이만했던 걸 임차장애가 이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고 정부 입장은 임대인들이 요것만 먹어라 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임대인들은 그 정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가 많이 가져가서 임차장에 나눠주는 거. 아이고 정부 참 고상한 일을 하는구나. 협조할게요. 이래요? 단기는 충격받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은 이 시간 지나면은 임대인이 대처하지. 임대인이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임대 사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똑같아. 식당에서 된장찌개가 5천 원짜리인데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비싸다. 비싸니까 1,000원 받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사장님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절 못하지. 그럼 1,000원 받아라. 그러면 알겠어요. 1,000원 받겠어요. 그러면 거기 같이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웬일이야? 해가지고 1,000원만 지불하면 되죠. 얼마만큼 이익이 생긴 거예요? 4,000원만큼의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그러면 소문이 퍼지겠지. 아, 저 식당은 1,000원에 받는구나, 된장찌개를.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된장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메뉴판에 된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대처하는 가장 이제 적극적인 방법은 임대 사업을 안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쭉 연결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 장기적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강제로 가격을 내렸어. 분명 효과가 있어. 근데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장기적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공급이 규제 상태, 균형 상태 여기서 공급했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 낮은 규제 가격에서는 공급량이 감소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격 하락했으니까 쭉 감소해요. 여기 공급량이 되고요. 그럼 수요량은 증가요, 감소해요? 장기적으로 증가하지.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 하락했으니까 옛날에 수요량은 요만큼이었다가 수요량이 이렇게까지 여기가 늘어나지. 규제 가격 상태의 수요성과 만나는 여기가 수요량이 이루어져요. 그럼 규제 가격 상태에서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더 많지. 수요가 더 많은 걸 뭐라 그래요? 초과 수요가 됩니다. 뭐 오래전에 이거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안 했어요. 아직 이것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거를 초과 공급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금 균형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죠. 근데 만약에 규제가 없으면요. 이게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규제가 균형 돌아가지 못하게 정부가 위에서 누르고 있는 정책, 프레스 정책이다 보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초과 수요 현상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지금? 소비자 입장 지금 안 좋죠. 물량을 이만큼 원하는데 물량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도 이사할 집이 없다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임대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임대자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야? 정부가 개입해서. 나빠진 거지. 이만했던 이익 중에 이걸 임차에 돌려주라 그러니까 본인이 막 쪼그라들으니까 안 좋은 거죠. 임대 사업 하기 위한 투자 자금 모집이 안 돼. 투자를 뭐라 그래요?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 안 하겠어? 제가 못 받으니까 관리 못 하겠지. 관리가 이제 소홀하게 되고요. 부실하게 되고, 질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임대하는 주택. 저 고치지도 않겠지?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 지금 좋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공급이 있죠. 공급이 어떻다?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증가라고 이제 종종 나옵니다. 공급이 감소했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공급이 감소돼요.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신규가 안 들어오겠지. 그리고 기존에 임대하던 사람들은 결국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임대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팔아버려, 이제. 임대기간 끝나면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버려. 결과적으로 새로운 거 안 들어오고 기존 거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이게 아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럼 어디까지 줄어드냐? 아까 균형 상태 여기까지 공급했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들어. 소비량 늘어난 상태. 그러면 요 규제 가격상 요 상태에서 쭉 위로 올려보세요. 올려보면은 수요 요소가 교차되는 요 지점에 새로운 가격 형성이 되죠. 공급이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든다는 뜻이야. 그럼 새로운 임대료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 임대료 수준이 보면은 최고 가격 있죠. 법적으로 여기까지 받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은 어떻다?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인 거야. 근데 이 지금 요 가격이 정부가 법적으로 통제한 가격은 높게 형성돼 있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 없어?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은밀한 금액입니다. 소비자들은 임대주택을 100채를 원하는데 지금 한 채밖에 공급이 안 된 상태라 보면은 소비자들의 아우성이죠. 이사할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내가 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이 요 금액이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인데 10만 원 받으라 하니까 난 이 사업에서는 임대사업 안 하겠다. 그냥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임대인 이사할 집이 없으니까 물량이 부족해져서 그러면 나 살게 해달라 그러면 임대인이 그 위치가 안 좋아진 임차를 대상으로 뭐 웃돈을 요구하겠어요? 아랫돈 요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웃돈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참 그런 표현이 이제 아주 정감 어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왔어. 맞다 틀렸다. 맞죠? 임차자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맞았죠? 그게 뭘 염두에 두냐면 요걸 염두에 둔 거예요. 이거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임대료라서 이걸 암시장 임대료라 그래요. 암시장 임대료. 암시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인 면에서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임대료는 요거예요. 실제로 임차자 지불하는 임대료는 이만큼이 돼요. 그러면은 같은 임대주택에 몇 가지 가격이 공존하게 돼요? 두 가지 가격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의 가격, 물건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그걸 이중가격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칠중가격이라 그럴까요? 야, 역시 여러분 굉장하시네. 그럼 이중가격 체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임차자 부담이 은밀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표시해 보면은 보세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암시장 임대료하고 규제 임대료가 있죠. 그럼 요 차이가 생겨요. 빗금친 부분이. 이 차이를 뭐라 이거를 암시장 이익이라 그래요. 그럼 암시장 이익은 이건 누가 가져가는 거야? 임대인이 가져가는 거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암시장 이익 요 영역이 있죠. 원래 이거 누구 거였었어? 원래는 임대인 거였었지. 임대인은 정부가 뺏어서 임차한테 준 거죠. 뺏긴 거를 되찾아온 거예요. 대신 요거는 원래 누구 거였어? 임차자 거를 뺏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암시장이 그러면은 요거는 세금 내겠어 안 내겠어? 이 영역은 은밀하게 받는 거 세금 안 내. 그래서 정부의 조세 수입 있죠. 정부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고 해야 돼? 감소한다고 해야 돼? 감소한다고 해야 돼. 근데 임대료 규정책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장에 큰 부담이 생기고 시장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원을 할당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그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작년에 정답 부분이 요거잖아요. 요 삼각형이 생겨요. 요 삼각형이 규제하기 전에 있었어 없었어? 삼각형 면적이. 아까 규제하기 전에는 없었어. 아까 규제하기 전에는 뭐만 있었냐면은 소비자잉여랑 생산자잉여만 있었죠. 그 지금 규제를 한 거잖아.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삼각형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 삼각형이 이것이 뭔가 봤더니 사회적 비용이라 그래요. 사회적 비용은 막 자원이 낭비되는 걸 말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점점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시장이 망가진다는 뜻. 사회적 비용이 생기면은 그 지출하지 않아야 될 자원을 막 낭비가 되면서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내용을 장기적인 걸 봤더니 규제하기 전에는 임차자가 이만큼 있었잖아요. 단기적으로 임대인 걸 정부가 뺏어서 임차자 줘가지고 임차자가 이만큼 커졌죠.
정부는 이만큼이 계속 임차자가 이익을 얻는 줄 알았더니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정부 생각이 이만큼 임차자가 얻는 것 중에 요거 파란색 해당되는 암시장이익은 임대인이 이미 다 가져갔고 뺏어갔고 요거는 사회 공정성에서 사라졌어요. 이렇게 없어졌고 결국 임차자가 얻는 이익은 요만큼 쪼그라듭니다. 그럼 규작이 이전보다 오히려 커졌어, 작아졌어? 규작이 이전보다 오히려 임차자가 얻는 이익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효율성을 포기하고 형평성을 강조한 정책이거든요.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책 실패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였었어요? 임차자를 제도는 분명히 단기 효과가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됐더니 공급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가 되죠. 공급이 줄어든 직접적인 표현은 임차자 입장 뭐라고 표현하냐? 주거 이전이 있죠. 주거 이전이 저하되어 활발화돼요. 저하 이러잖아요. 이게 저하돼. 주거이 저하되니까 임차자가 이사할 집이 없으니까 임차자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암시장임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0만 원은 못하겠다. 그러려면 10만 원에 들어오려면 10만 원에 임대계약 체결하지만은 나한테는 1조 달라라는 거죠. 그럼 1조하고 10만 원 차이가 암시장이라 그랬죠. 저 누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임차장이. 그래서 암시장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임대료 규정책을 보면은 암시장 피해, 임차자 입장에서 주거 이전 저하, 신규 중단, 기존급 전환, 공급 감소, 질 저하, 관리 소홀, 투자 기피, 사회적 비용 증가, 조세 수익 감소, 이중 가격 체제 형성, 암시장 이익, 암시장 임대료 형성, 초과 수요. 좋은 말 있어 없어요?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는 강의하지 않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임대료 규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전혀 공부를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 수업 학원에서 하셨다 하더라고요. 임대료 규정 나오면 그냥 문제 읽지 마시고 지문을 읽으세요.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 나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문제도 내용도 모르고 읽어보면서 나쁜 말,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준비가 했는데 옛날 기출문이 이게 다 통했어. 보니까 신기하게. 와. 그 내용이 출제형 귀에 들어간 거야. 비밀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출제형 귀에 들어가가지고 15회 때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풀리게 돼버렸어. 출제형 귀에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임대료 규제만 내지 않고 3종 세트가 내기 시작하는 거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섞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로 해석했던 분들이 이게 해결책이 안 되는 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대료 규제 정책을 단독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단독으로 낼 때도 좀 방향을 틀었어요. 이런 점은 물론 나와요. 이 내용이 임대료 규제 70%짜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데 방향을 어떻게 트냐면은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계산 문제 나올 때 계산 문제를 좋은 말, 나쁜 말로 풀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초과 수요가 얼마나 이걸 물어봐. 암시장 임대료가 얼마 이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크기를 물어볼 때 계산 문제를 냈어요. 숫자로. 방정식 막 내. 쉬울까 어려울까? 대빵 쉬워요. 시험 보기 나중에 보면은 제발 이 문제가 나와라. 제발 이 문제 나와라. 이 양 나올 거야. 8문제 제발 이거 하나 나와라. 나와라. 올해는 안 나왔죠. 제발 나와라. 나와라. 왜냐 연습해 보니까 정확히 15초에서 20초 사이에 답을 맞히더라는 겁니다.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발 내년도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데 제가 803 가서 계속 지금부터 벌써 기원하고 있어요. 제발 이거 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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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분은 안 오시고 있고요. 조금 더 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 또 하나는 단기 있고 장기 효과 사라지잖아요. 단기 있고 장기 효과 사라진다는 논리를 수요공급 문제 중에 아까 눈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어서 이 결과를 이제 여쭤보더라고요. 탄력성 내용 모르면 이거 못 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찬찬히 해보겠지만은 어차피 70% 비중인 적어드린 이런 결과적인 거 있죠. 이게 책에 일부 나면 조금씩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장기 효과에 보면은 요거를 머리에서 잘 갖고 계시고요. 근데 거기 다시 임대료 규정책에 보면은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규제 임대료가 그 시장 임대료 높게 설정되는 경우죠. 높게 설정되면은 거기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지금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게 하는 거잖아. 거꾸로 높게 설정하면은 시장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많이 내진 않기 때문에 결과 딱 하나만 아시면 돼.
요것이 시장임대를 요거다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 높게 설정 최고 가격이잖아요. 최고 가격 위로 거래되는 거 안 되지 밑으로 거래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높게 설정하면은 물량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공급자는 손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어떻다? 가격이 내려가니까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균형으로 돌아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는 안 되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균형 상태에 거래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통제하잖아요. 그 정보를 잘못 체크한 겁니다. 규제가를 잘못 설정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는 거를 몰라요. 이렇게. 이 상태에 거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것은 뭐죠?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잘 해석하시면은 요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은 머릿속에는 이제 요거 꼭 가져주시고요. 근데 맨날 임대료 규제만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섞어서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출제되는 게 뭐냐면은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얘는 직접 기입이에요, 간접 기입이야. 임대료 보조는 간접 기입이니까 각종 보조금이니까 이 보조 정책에 대해서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 임대료 일부 정보를 정부가 지금은 간접이다라는 설명이 잠깐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소비 임대료 보조 정책 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이 돼 있죠.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요거 다음으로 나오는 게 임대료 보조 정책이니까 임대주택 시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 임대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정부가 강제로 내리면은 사회적 병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시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기 좀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존중하자. 존중한 상태에서 이제 이 소비자들 있죠. 소비자한테 이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구매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주자. 이런 논리입니다. 이때 임대료 보조를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 무상 보조는 당연히 보조에 해당되겠죠. 근데 유상 보조도 보조에 해당이 돼요. 유상 보조는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이런 넓은 개념입니다. 조세를 감면하는 것도 이것도 다 보조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어쨌든 보조 정책인데 다만 보조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는 소비자 보조가 있고요. 소비자가 수요축 보조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한테 지원해 주는 생산자 보조가 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보조, 생산자 보조. 어느 게 더 많이 나올까? 이게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 그게 뭐 8대2 비중이 아니라 거의 95%도 5% 정도로 소비자 보조로 위주로 절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거의 나중에 이것만 공부하게 되실 정도인데 소비자 보조에 대해서도요. 우선 임대료 규제랑 비교하기 위해서 제일 그나마 이제 중요한 부분은 효과.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을까? 밑에 그 효과라고 나온 내용이 있죠. 1번 단기 효과, 그 다음에 1번 장기 효과 나오는데 그건 소비자 보조 효과예요.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잖아. 소비자들은 실질 소득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 실제 시험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소득이 딱 나왔죠. 보조금 조정가 이게 소득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소득 나오면 떠오르는 재화가 있어요. 소득하면 떠오르는 재화. 뭐하고 뭐가 떠올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안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득 나오면은 1번 정상제 열등제, 2번 3번 4번 몇 번이야? 그렇죠. 야, 역시 굉장하시네요. 정상제 열등제 했었어요. 소득이 높아지면 정상제는 수요가 어떻게 돼? 늘지. 소득이 늘면 열등제 소득이 줄어들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순환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소득은 정상 열등제, 소정렬 이렇게 하게 될 건데요. 근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험에 내잖아요. 문제 자체에 조건이 나와. 이렇게 해놓고 다 가로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가정하고 임대주택은 정상제라고 가정한다. 이런 조건이 나와요. 소득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상제라고 가정한다는 논리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임대주택은 뭐로 보고 판단하라? 정상제로 판단해야 돼요. 지금 구매력이 안 돼서 구매를 못했던 내용에 보조금 조정 구매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정상제로 보셔야 돼요. 그럼 효과가 있을 때 지금 책처럼
우리 좀 이거를 단기 효과하고 장기 효과로 나눠서 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다 경제학의 수용구 원리인데 상식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으실 거야.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까? 보조금 줬어. 소득 높아졌어. 임대주택 시장에 뭐가 변해? 단기적으로. 수요가 변하겠지.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요가 증가. 여기서 또 한번 근본적인 거. 이때 수요 증가는 수요량의 변화인가요? 수요의 변화인가요? 수요의 변화지. 왜냐 이거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지금 보조금 지급으로 변한 거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아니면 곡선상의 점이 움직여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증가니까 이거 우측으로 움직여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이렇게 모두 정답 처리된 거죠. 이렇게 곡선이 약간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결과가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올라갔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임대료가 어떻다?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보조금 지급 효과로 임대주택 시장 전체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 기존 임대료하고 새로운 임대료 차이가 생겼죠. 빗금진 부분이 뭐라 그러냐? 초과액이라 그래요. 정부 보조금으로 나타난 거니까 초과액이 발생해. 근데 초과액은 누가 가져갈까? 임차인이 가져갈까? 임대인이 가져갈까? 임대인이 가져가. 기존의 임대인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단기적이면서는 이건 누구만 이제 혜택 보는 거다? 임대인만 혜택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왜 그런가 봤더니 만약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이 경제학적인 그냥 가정입니다. 근데 이게 100만 원이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금으로 50만 원 지원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지원해 주면은 정부 생각은 임차자는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겠구나 한 거죠.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정부 지원금이 나간 걸 알아요, 몰라요? 시장이 알지. 임대인이 알죠. 그러니까 수요가 느니까 임대료가 150만 원으로 올라버리는 거야. 그럼 정부 지원금은 결국 누구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임차자는 150만 원 지불해야 되는데 50만 원 지원금 지불하고 나면 본인 부담은 그냥 그대로 100만 원이야. 결국 이제 임대료 보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만 배불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행하는 것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지금 임대 사업이 괜찮다고 소문 퍼져요? 안 좋다고 소문 퍼져요? 괜찮다고 소문 퍼지죠. 아까 임대료 규제에서는 임대 사업이 안 좋다고 소문 퍼지죠.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안 하는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 근데 임대 사업이 괜찮다고 소문 퍼지니까 장기적으로 임대 사업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임대주택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뭐가 움직인다는 거야,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된다는 거지. 그럼 기존의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끼리 싸우겠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곡선을 움직이지. 우측으로 조금씩 늘어나면 요 이익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다 줄어들 때까지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 그럼 다시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다시 원상태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게 돼요. 임대료 하락하니까 장기적으로 정부 보조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임차자 있죠? 임차자들이 이때 혜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얼마가 됐어? 다시 100만 원 됐지. 보조금 50만 원 지불했잖아. 그렇죠? 실질 부담이 이제 50만 원으로 하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단기 정책이야. 근데 임대료 보조는 무슨 정책이다? 장기 정책, 임차자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효과 있죠, 효과. 임대료 보조의 이 효과하고 임대료 규제의 이 효과. 요거를 이제 특히 많이 비교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임대료 보조 정책을 단독 샷으로 냈을 때 출전이 정답으로 건드렸던 부분,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공급이 장기적으로 증가해야 되잖아. 공급을 감소라고 자꾸 내버려요, 이렇게. 흐름상에서. 근데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이해야. 보조금 줬을 거 아니야. 줬으면 당연히 수요가 어떻게 돼? 증가.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잖아. 가격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은 증가. 당연히 공급 증가, 당연히 가격은 하락. 얼마나?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증가, 가격 하락. 다시 수요 증가, 가격 상승하니까 공급자 대박. 공급 증가, 가격 하락하니까 소비자 대박. 이렇게. 이거는 논점이 암기가 아니라 그냥 수요 흐름에 의해서 파도풀 타듯이 출렁 해가지고 이해하시는 거지.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할 때 어느 게 더 하기가 편해요. 부담이 덜해. 규제가 부담이 덜할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가 부담이 덜할까? 왜? 규제는 돈이 들어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는 상태 강제로 내리니까 이것이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돈 들어. 돈 많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임대료 규제는 그 공급이 줄는데 그 공급이 는다는 것도 큰 차이점이 하나고, 임차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거 이전이 좋아질 정도로 공급이 줄어드는 게 이게 좀 불리한 입장이라는 건 장기적 논의에서요. 시장 입장에서도요, 이건 큰 문제가 돼요. 시장에서는 사회적 병이 이게 생긴다는 게 자원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 귀한 자원이 낭비되는 건데 아무런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근데 임대료 보조 정책에서는 저기서 나타났던 사회적 병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이거 보면은 요것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는 여기 임차자가 얻는 이익이었잖아요.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지. 그 임차자 잉여가 이만큼 늘어나요. 임대자도 이만큼 늘어나.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둘 다 좋은 정책이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돈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택정책론 보면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 정책이고 이거는 후진국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책이 조금 이제 어색하게 되어 있는 부분 요건데, 기본서 나온 걸 보고 수정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보조 정책은 이제 효과가 지금 보시다시피 별로 없어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증가 이렇게 쭉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내더라고요. 유형인데, 유형이 이제 책에 보시면은 68페이지에 임대료 보조의 구분이라 해가지고 바로 밑에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소비자 보조는 다시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 나누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놓고 거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이제 뭐 개념이 잘 설명은 돼 있어요. 뭐 전체적인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용어 해석이 조금 이제 어색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결과적인 것만 물어보니까 그것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형에는 우리 시험의 상위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정책상의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은 소득보조라 그럽니다. 소득보조와 집세보조라고 구분을 해요. 주택정책론에서. 근데 경장에서는 이거를 다른 표현을 씁니다. 경장에서는 소득보조를 뭐라 그러냐면은 현금보조라 그래요. 이 말은 결국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 합니다. 임차인 돈 직접 현금 준 거야. 이렇게. 이게 현금보조, 소득보조라 그러고, 그리고 집세보조를 경장에서는 가격보조라 그래요. 가격보조인데 우리가 임대주택이니까 이걸 임대료 보조다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냐면은 책에서는 지금 이제 임차자한테 지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해? 임대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야. 대신에 조건이 있어. 임차자를 확보하면은 지원해 주겠다. 마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장기저리로 임대사업하는 대출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임차자는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고 이건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 말하죠. 이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주택정책론 말고 자녀 그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있죠. 이런 데도 이 형태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 유치원한테, 어린이집한테 이거 집세보조 형식으로 지원이 나가죠. 대신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죠. 어느 조건 하에서 원화를 확보하면은 거기 원화 해당되는 인원만큼 뭐다? 지원금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이겁니다. 대신에 그걸 사기치는 데도 있죠. 원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나로 만들어가지고 정부 지원금 받아서, 그 돈 많이 횡령해서 뭐 할까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묵 타셔야 되겠지, 어묵. 궁극적인 음식이 어묵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있고, 또는 원화를 직접 거기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이제 부모님 대상으로 뭐 해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죠. 10만 원 내지 20만 원 나가나요? 그 나이대마다 좀 다르죠. 얼마 나가요? 10만 원 나가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 소득보조는 임차자한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 요거는 누구죠? 임대인한테 지원해 주면은 임차자도 간접적 혜택을 봐요. 왜? 지원금 받은 것만큼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시행했을 때 효과의 차이를 물어봅니다. 경제학적으로 효용적인 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효용적인 면에서는 이 효용이란 말은 임차자의 만족감이야.
임차자 만족감 면에서 소득 보조가 더 클까? 집세 보조가 더 클까? 둘 다 효과가 분명히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뭐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게 더 크냐? 소득 보조가 더 커. 당연할 거야. 왜? 소득 보조는 지금 현금 받았잖아요. 현금 받았으니까 임차자는 현금 받은 거 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임대주택을 얻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집세 보조는 임차자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지원금이 나가는 임대주택이 있어. 거기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집세 보조보다는 소득 보조가 집세 보조보다는 임차자 만족감이 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임차자가 어디 지자체 가가지고 우리 이제 좀 저렴한 임대주택 없습니까? 아, 그러면 거기 가면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돼요. 거기 당신이 거기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임대료가 지원해 주니까 임대자가 아마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할 겁니다. 그게 어딘데요? 평택역에서 도보로 한 20년 거리에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신에 저렴하다니까. 그럼 계산해보겠지. 왕복 40년이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저렴한 저 갈래요. 40년 후에 다시 만나겠지. 이렇게 등등 합니다. 그래서 그 효용면에서 이게 더 크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정책적인 효과는 달라요. 정책적인 효과란 말은 주택 소비 증가면이야. 주택 소비 증가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더 클 것 같아요? 집세 보조가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더 커. 이게 왜 경제학적 효과가 이제 반감되냐면은 소득보조 직접 현금을 줬잖아요. 현금을 주다 보니까 임차자들한테 당신이 마음에 드는 임대주택 우리 지원금을 준 거 가지고 가서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찾으러 돌아다니겠지. 춥잖아. 뭐 먹어야 돼? 주변에 배고프니까. 어묵 먹어야 되잖아요. 어묵 계속 그 마음에 드는 거 못 찾았어. 그 봄이 됐어. 칼바람 막 불잖아요. 봄바람. 배고프죠? 뭐 먹어? 어묵 먹잖아. 계속 못 찾아. 삼복더위 여름까지 못 찾았어. 여름에 삼복더위잖아. 배고프잖아. 뭐 먹어? 어묵 먹는 거야. 사시사철 어묵 먹다 보니까 가을철에 마음에 드는 임대주택 1년 만에 찾았네. 돈이 없었어요. 다른 데를 자꾸 샌다는 게 문제가 돼. 이게 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중에도 아주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현금 직접 안 줘요. 자꾸 다른 데를 세니까. 많은 나라에서 무슨 방법으로 써요? 집세보조 방식 합니다. 이거 다른 데 셀 수가 있어 없어?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임대인한테 대출 해주는 거니까, 저리를 해주는 거니까 저렴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결과만 아시면 돼. 효용면에서는 소득보조 더 우월. 소비 증가면에서는 집세보조 더 우월. 끝이야. 근데 이거 자체도 많이 안 나온다. 어느 게 많이 나온다? 그나마 나온다고요? 요거랑 저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 근데 생산자 보조는 뭐냐면은 거의 잘 내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걸까요? 이것은 공급자 중에 생산자 보조야. 누구예요? 생산자가. 임대는 이제 집세 보조고 소비자 보조 중 일종이고 누구? 생산이니까 없는 걸 만드는 건설회사한테. 이해되세요? 민간 건설업체들한테 임대주택을 지라고 지원해 주는 거야. 왜? 건설업체들은 임대주택을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건설회사는 뭐를 원해? 분양을 원해, 분양. 팔아서 그냥 쫑치는 걸 원하는데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건설회사가 임대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받다 보니까 투자자하고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본인들이 임대인으로서 관리를 해야 돼요. 겨울에 보일러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 관리보수해서 가야 돼요. 귀찮잖아. 그래서 잘 안 지으려는 것에 대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에 의해서 생산자 보조를 시행했을 때의 효과가 나오는 거지. 효과가 우리가 시험에서 단기적인 효과하고 장기를 구분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쵸? 단기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오는 거죠. 건설회사한테 생산비를 주택도시기금을 해서 생산비를 지원해줬어. 그러면 이제 생산비를 지원해줬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나와요? 그 생산이니까 임대주택을 져야 되잖아. 땅을 사고 거기다 착공하고 준공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보조는 단기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효과는 언제 나타나요? 장기로 나타나는지. 생산자 보조를 했어. 생산기간이 공사기간 지나갔어. 한 몇 년 지났어요. 이때 공급이 어떻게 돼요? 생산자 보조 공급이 증가됐겠지. 공급 증가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쵸. 임대료가 하락했지. 하락해서 그 다음에 뭐가 발생했어요? 당연히 수요가
증가되는 거지. 그래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생산자 보조는 단기다, 장기다. 장기라는 거야,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근데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수요가 증가되는 건 어떻게 나타나? 바로 나타나. 바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낼 만한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산자 보조가 시행한다는 정도만 나오는 걸로 보고 잘 언급하지 않고 요거 위주로 나온다는 다시 말씀드리고, 그런데 민간 업체들이 생산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걸 잘 안 들려 그래요. 뿔 따고 났지. 뿔 따고 누가 뿔 따고 나서? 정부가 뿔 따고 나서 우리가 직접 져버리자 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 뭐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되는 겁니다. 3종 센터 중에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물 한 잔 마시고 할까요?